정책 덕분에 후보를 알다 정책 덕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캠프의 평화협력위원장인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신범철 외교안보 정책본부 총괄 간사와 함께 두 후보의 대북 정책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양 후보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도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우리가 주도해서 이미 합의한 종전선언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일시적인 그런 평화 쇼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고 마하우 이상의 미사일은 천재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하야포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네, 양 후보의 대북 정책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YTN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률이 53.8%로 나왔고요. 반대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21.8%로 집계가 됐습니다. 동의한다는 답변이 2배가 넘게 높았고요. 또 대북 경제 제재를 지금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 38.1%, 보통 34.6%, 반대하는 편이 27.3%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질문보다 찬반 격차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찬성하는 입장이 좀 더 많았습니다. 조금은 엇갈려 보이는 답변들이죠. 대북 문제가 그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데에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양 후보의 공약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래픽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측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천 전 차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현재 한반도 평화 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행동에 의한 해법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라서 경제협력이 또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체제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측 공약도 보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네, 이번에 신범철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공감되는 부분은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를 만들 것이냐.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한반도 비핵화, 약간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셔서 저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비핵화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남북관계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그간 공감하셨던 부분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모욕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불정적 대북관계를 정상관계로 바꿔놔야 된다. 당당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넣었고 또 북한 핵위협이 최근 4년간 엄청나게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억제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북핵위협 강력 대응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양측의 핵심 공약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는 이 공약들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역시나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측에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은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올 초 1월부터 미사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간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게도 묻겠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여기에 상응해서 전략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양측이 사실상 안보 딜레마 상황에 이제 빠지는 국면입니다. 이 이외에 이것을 어떻든 외교적 해법, 통합 프로세스로 견인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의 답변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예로 들며 북한이 무기 개발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명분으로 뭐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 이렇게 뭐 적대시 정책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북한만의 그냥 자기들의 명분일 뿐입니다. 북한은 체제를 보유하기 위해서 잘못된 김정은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억제력과는 관련이 없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상당히 장기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먼저 우리가 튼튼한 억제력을 갖춰 놓아야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앞서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도 미사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발사 과정에서는 이게 탄도미사일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강하면서 비행하는 과정에서는 순항미사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돈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착안해야 되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내용을 보면요.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예.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도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다. 이 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측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전문가가 대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전략무기 공개 등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예, 연초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가 크십니다. 벌써 8번째 미사일, 9번째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군사적 도발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또 유엔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한미동맹 또 스마트 자주국방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고도화한다든지 응징 보복 능력을 강화한다든지 또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고도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런 그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평화는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평화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진전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과 함께 병행해서 남북관계의 또 발전도 필요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2가지 노력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만드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대화 의지도 엿보이는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뭐 캠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사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 여건을 좀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좀 네.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시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내일 뭐 선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선되는 즉시 그런 것들을 가동시켜서 마침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선이 되면 바로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북한에도 특사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쯤 되면 상대방 공약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상호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주도권 토론을 3분으로 제한을 하고요. 시간이 다 지나면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토론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천혜성 전 차관께서 먼저 주도권을 잡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신범철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는 사실은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래 역대 우리 모든 정부의 정책 과제였었고 사실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현재까지 뭐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당선 즉시 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공약 중에 여야 후보의 공약 중에 공통된 부분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우리 신 박사님도 제기해 주신 대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 대북 정책 관련한 공약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공약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양 캠프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그 비핵화 진전이 필요하고 그 실질적인 비핵화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은데 제가 공약을 보니까 예컨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뭐 저도 충분히 그 어떤 입장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서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비핵화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되면 그런 해법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북한이 거기에 동의해 올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은 뭐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제재라는 것은 앞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뭐 제재 면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재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충분히 짤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지금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정확한 개념,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4.27 판문점 공동 성명으로 돌아보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놓고 남과 북의 공동 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북한의 의무로 이렇게 식별을 했다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1년에 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남북 간에 합의한 거 잘 아시는 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이 표현도 그렇고 뭐 오늘 뭐 이런 표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 포괄적 표현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본다면 네, 천천히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이제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제 공약 중에 이 남북미 공동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이제 설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짧게 그래서 해주시죠. 이런 부분이 이제 비핵화의 진전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과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대화 채널이 없었다 이런 비판을 해온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의 장을 열어두겠다. 그리고 한국도 당사자이고 주체이기 때문에 남북미가 만나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접근을 했고요.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네.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할 때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약간 너무 유화적이지 않을까 네, 걱정이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요. 주도권을 넘기겠습니다. 3분을 조금 넘겼기 때문에 역시나 동일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 간사님께서 주도권 잡고 토론해 주시죠. 예, 방금 전 앞에 도입 부분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뭐 이미 합의한 종전선언을 바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미 합의가 누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종전선언은 아시다시피 2007년 14선언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북미 간에도 얘기가 있었고 종전선언을 하자라는 합의는 사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북미 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미 체결하기로 합의한 그러니까 체결은 아니죠. 이건 선언이니까 같이 하기로 한 그런 그 종전선언을 빨리
하기로는 했지만 아직 하진 못한 상태이니까요. 예,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종전선언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점이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거기에 북한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고 이중 기준을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큰 시각차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곧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남북 관계의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드 추가 배치를 이야기할 때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것을 반대하면서 LSAM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LSAM이 언제 배치 예정인지는 아십니까? 예,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 한미 간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고 얼마 전에 우리 외교장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장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정된 시험 발사가 성공을 했고 빠르면 한 3년 이내에 저희는 뭐 그보다 더 빨리 이 전력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방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신 굳이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드 추가 배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어디 공장에 바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배치해서 이 전력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1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면은요. 지금 사드와 LSAM을 같은 레벨로 지금 오해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드 수준은요, LSAM 1인, 지금 실험하고 있는 LSAM이 아니고요. LSAM 2가 돼야 돼요. 그거는요, 2030년대 중반이나 돼야지 개발이 되고, 그걸 실전 배치하는 건 더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때가 되면은요, 사실 북한 미사일은 더 고도화되고, 우리가 지금의 사드 수준을 그때 2030년대 중반에 개발할 때, 사드는 업그레이드돼서 북한의 업그레이드된 미사일까지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마치 지금 사드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LSAM이 똑같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요,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뜨거운 감자 시간입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북 정책에 관한 이슈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두 분께 사전에 미리 질문을 드렸고 3가지 질문에 대해서 OX 혹은 세모로 답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금강산 등 대북 관광 추진에 있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먼저 신 간사님, 세모를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저 표에 양측의 공약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마 민주당도요,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개성공단 재개 지금 당장은 못합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이 있어서 제재가 완화돼야지 재개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모라고 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관광 추진도요. 사실은 관광을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포함시키진 않고 있지만 북한에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건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혜성 차관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모라고 표현해야지 국민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마치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다르게 하는 거는요. 지금 시청자님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으시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는 세모라고 표시했습니다. 네, 천 전 차관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실까요? 동그라미라고 하시면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어떤 여건을 말하는 걸까요? 예,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것은 이미 남북 간에 여러 차례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직접적으로는 이제 2018년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 북한의 이 비핵화 진전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진전이 없다 보니까 대북 제재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당장 뭐 다음 달에 이걸 재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그라미로 5로 한 것은 그만큼
즉시 재개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세모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재개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나 상황이 되면 꼭 재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빨리 진전돼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에 대한 양 후보 측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책을 통해 후보가 구상하는 나라의 모습을 살펴본 정책 덕후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통령 본 투표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내용들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도움 얻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정책 덕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